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네, 오늘도 여름 특집, 남양 특집 괴담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괴담들이 있을지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듣기 좋게 제가 대신 읽어드리는 그런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위키에서 실제로 있었던 괴담 항목을 읽어드릴 거고요. 제가 재밌어 보이는 걸로 골라가지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짜 기차. 일본에서 근대 초기에 널리 퍼졌던 도시 전설 중에 하나.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에서는 영국 기술자를 초빙해서 철도를 한창 건설하고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 기차가 전혀 없어야 할 곳에서 뜬금없이 기차가 튀어나온다는 식의 이야기가 퍼졌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밤중에 한 증기기관차가 선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반대쪽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차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가 하면, 어느 날에는 느닷없이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차가 보여서 충돌을 했는데 충돌한 반대편 기차는 보이지 않고 이쪽의 기차는 멀쩡했다. 이제 기차가 선로를 달리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선로는 한 방향으로만 가지 않습니까? 근데 맞은편에서 기차가 달려오는 거야. 아주 기괴한 장면이겠죠, 실제로 보게 되면은. 근데 막상 실제로 그렇게 기차끼리 충돌을 했는데 상대편 기차는 오간 데 없고 우리 쪽 기차는 멀쩡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기차가 충돌한 장소에서는 기차에 치여 죽은 너구리 한 마리의 사체만이 발견되어 너구리가 기차로 변신했다가 기차에 치여 죽은 게 아닐까라는 식의 이야기가 퍼졌다. 이제 이게 우리 한국인들에서는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너구리가 일본에서는 뭔가 변신을 한다든지, 뭐 닌자가 너구리로 변신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약간 디코이의 느낌이 있습니다. 너구리가 변장술, 뭐 이런 분신술, 뭐 이런 느낌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너구리가 기차로 변신했던 게 아니었을까, 뭐 이런 괴담인가 봐요. 아마도 처음으로 도입된 기차에 대한 신기함과 두려움이 전래에 변신하는 너구리나 여우의 이야기와 결합해서 생겨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럴 수 있죠. 이제 메이지 유신 때는 일본의 개항 시기인데, 그 당시에 기차가 처음 개발이 돼서 선로가 막 지어지고 있던 그런 시기였으니까 기차가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지금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뜬금없고 이상하다 싶을 그런 괴담이지만 그 당시에는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괴담이란 뜻이죠. 도쿄의 모 절에는 기차로 변신해서 사람을 홀리다가 진짜 기차에 치여 죽은 너구리를 묻어주었다는 장소가 실제로 전해진다고 한다. 그러니까 너구리가 기차로 변신해서 사람을 태운 거야. 근데 그러다가 진짜 기차를 만나서 진짜 기차를 만나서 치여 죽은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묻어졌다는 장소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초기 기차에 대한 반감이 다소 있었다. 철도를 놓기 위해 대대로 농사를 짓던 논밭을 매립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선산,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산이죠. 그거를 가로지르는 등의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농경사회였던 당시 일본에서도 비슷한 감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차가 갈 만한 곳은 아무래도 개발이 덜 된 곳, 뭐 산간 지역이나 뭐 그런 곳들인데, 그런 곳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외지인 그런 곳은 선산이거나 뭐 그런 곳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차 자체가 애초에 신문물이니까 반발감이 있었는데, 게다가 그런 선산 같은 것도 내달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더 반감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괴담이 더더욱이 있지 않았을까. 기차가 두려운 것이다 라는 게 퍼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JR 도카이는요, 매년 4월마다 가짜 기차 목격담이 많았던 자사의 관할 구역에서 너구리를 신으로 기리는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JR 도카이는 이제 여러분들 일본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JR선을 말하는 거죠. 철도회사. 근데 그렇게 대기업인 도쿄 메트로와 뭐 이런 오다큐선과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큰 JR 철도 회사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너구리를 신으로 기리는 행사를 4월 달에마다 한다고 합니다. 현실에서 또 있네요. 수도권 전철 4호선 사당역이 있다.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분명히 LCD 전광판에 남태령역 쪽에서 오는 당고개역 방향 열차가 없는데 갑자기 전광판에 열차가 나타나고 안내방송이 나오면서 아무도 타지 않는 당고개행 열차가 들어오는 거. 이는 4호선 하행열차의 절반이 종착역인 오이도역까지 가지 않고 사당역에서 회차해서 다시 당고개역 방향 상행열차로 운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4호선 사당 착발 열차의 존재는 너무 많이 알려진 사실이라서 별로 신경 쓰는 사람은 없다고. 오히려 이를 이용해서 앉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없던 전철이 온다고 해서 갑자기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은 아무도 타고 있지 않고 그런 식인 건데, 제가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옛날에 성우학원이 사당역에 있었고요. 제가 일하는 곳이 남태령이었어요. 그래서 전철을 가끔 탈 때가 있었는데 저희 회사는 남태령에 있지만 그래서 셔틀버스가 사당역까지 운행을 했습니다만, 주말이라든지 혹은 뭐 가끔씩 제가 전철을 타고 가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온다는 말이 없었는데 갑자기 전철이 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지? 그냥 오류인가? 싶었는데 이게 있네요. 사당역 착발 열차가 회차를 갑자기 사당역에서 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열차인가 봐요. 그래서 따로 열차가 온다 이런 식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열차가 도착을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수도권 전철 5호선 강동역에도 자주 출몰한다. LCD 전광판에는 역에 접근 중인 열차가 없는데 갑자기 안내방송이 나오더니 열차에 사람이 한창 꽉 차서 달리는 퇴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한 명도 타지 않은 열차가 들어온다. 심지어 강동역은 종착역도 아닌데 기지에서 막 나온 것처럼 사람이 전혀 없는 열차가 들어오는 것이다. 심지어 퇴근 시간 막 붐비는 시간대인데 전철이 들어온다는 말도 없이 들어왔다가 오는 거죠. 근데 보면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강동역에 처음 가본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놀라겠지만 사실 강동역과 천호역 사이에 주박해 있던 열차가 들어오는 거래요. 강동역에서는 상일동행과 마천행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양 구간에 8에서 12분씩 배차 간격이 나는데 사람들이 붐비는 퇴근 시간에는 비는 시간대에 열차를 넣어서 마동역발 마천행으로 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강동역에 처음 가본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뭐 유령 열차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다가 온다는 말도 없는 전철이 갑자기 도착을 한단 말인가? 싶지만 사실은 이게 역 어딘가에 상주해 있는 그런 기차가 오는 게 아니고 역과 역 사이에 잠깐 있었던 열차가 들어오는 거죠. 배차 간격이 나는데 그때 퇴근 시간에 비는 시간대 바쁠 때 들어가기 때문에 기차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온다는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전철이 퇴근 시간에 갑자기 출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참 생각해보면 고마운 전철이네요. 퇴근 시간대 이렇게 자리가 다 비어있는 전철이 오면 얼마나 기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 이렇게 해서 가짜 기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괴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림자 성형. 말 그대로 소환한 그림자에게 부탁해서 자신의 몸을 성형하는 일종의 도시전설이자 강령술이다. 분신사바, 나홀로 숨바꼭질처럼 메이저하진 않지만 일본에서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강령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성공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준비물이 있습니다. 라이터 또는 성냥, 양초 4개.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그림자를 만들 수 있는 게 재료로 필요한 거예요. 실행 방법: 새벽 3시에서 4시경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서 그곳에 양초 4개를 나란히 놓고 불을 붙인다. 그리고는 자신의 그림자가 비칠 수 있게끔 서서 자신의 그림자를 보면서 그림자님, 저에게 빛을 주소서 라고 주문을 웬다. 이때 그림자가 자신의 옆에 서게 되면 성공한 것이다. 그러니까 양초를 4개를 나란히 놓고 불을 붙이면 자기 그림자가 이렇게 뒤쪽에 보이거나 밑에 쪽에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확하게 정면에 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주문을 외웠을 때 그림자가 내 왼쪽이나 오른쪽, 옆쪽으로 팍 갑자기 쏠리게 되면은 강령술에 성공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림자가 자신의 옆에 서면은 그림자에게 자신의 원하는 신체 일부분을 어떻게 고쳐달라고 정확하고 똑부러지게 말한다. 끝내는 방법도 간단한데 의식을 끝내고 싶다면 그림자에게 정중하게 그림자님, 이제 다시 제 몸으로 돌아와 주세요 라고 말한 후에 그림자가 없어지면 촛불을 모두 끄고 양초를 치우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강령술을 끝내고 난 다음에 양초를 다 치우고 불을 켜면은 그림자에게 부탁했던 대로 몸, 신체의 어떤 부분들이 성형이 된다는 그런 도시 전설이네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다리를 얇게 해달라고 하거나 다리를 예뻐지게 해달라고 하면은 다리가 없어질 수 있다. 그래요? 눈을 작게 해달라고 하면은 눈이 없어질 수 있다. 혹은 오히려 눈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한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정말 사진처럼 몸이 납작해질 수 있다고 한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가 아니면 효과가 없다. 자신의 신체 중에서 예민한 부위는 가급적이면 피한다. 이게 약간 그 원숭이 손바닥이라는 괴담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소원을 빌면은 되게 중의적인 표현으로 바꿔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벼락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옷장 속에 갑자기 은행에서 사라진 몇십억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경찰들이 그 돈을 추적해서 나를 체포하러 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뒤틀린 방식으로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뭐 괴담이네요. 근데 이렇게까지 뒤틀리게 해줄 거면은 그냥 안 하는 게 돈을 열심히 모아서 그냥 성형외과에 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간에 꽤 재밌는 괴담이네요. 다음, 낡은 폐가의 초상화. 여행지에 관련된 괴담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바리에이션이 있지만 큰 틀은 다음과 같다. 한 남자가 등산하던 중에 날씨가 너무 어두워져서 한 폐가에 들어가서 자기로 했다. 조금 섬뜩하긴 했지만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순간 그는 깜짝 놀랐다. 소름 끼치게 생긴 남자의 초상화가 벽에 걸려 있었던 것. 그는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잠을 잤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 초상화는 온데간데 없고 창문 하나만 있었다. 뭐야. 그러니까 이제 초상화라고 믿었던 그게 사실은 창문 밖에서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는 거였다는 거죠. 상기한 대로 여러 버전이 있는데요. 폐가가 아니라 산장이라든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든지 여러 명이라서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얼굴을 보면서 낄낄대고 웃는다든지 창문이 여러 개라는 등의 바리에이션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바리에이션도 있다고 합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일한 한 어느 트럭 운전수가 허름한 여관방에 묵게 됐는데 들어와 보니까 사방에 초상화가 걸린 이상한 방이었다는 거죠.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자버렸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전부 창문이었다는 거. 야,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싫다. 그쵸? 너무 싫다. 특히나 초상화일 거라고 생각했다는 그 이유는 아마 가만히 이런 식으로 가만히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림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 창밖에 있는 누군가였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면은 정말 싫네요. 네, 정말 싫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다음 또 괴담 읽어볼까요? 뉴욕의 지하철 괴담. 어느 야심한 밤
주인공은 모종의 사정으로 뉴욕 지하철을 타게 된다. 새벽이 가까워서 한산하고 조용한 지하철 안에는 일행으로 보이는 세 사람이 앉아있다. 좌석의 정중앙 자리에는 멍한 눈빛의 젊은 여자 한 명, 여자의 양 옆에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 두 명이 각각 한 명씩 나란히 붙어서 말없이 정면을 보고 있었다. 되게 수상하네요. 가운데는 여자가 앉아있고 양옆에는 남자가 앉아있는 거죠. 주인공은 그 일행이 왠지 모르게 꺼림칙했지만 밤이라서 괜히 무서움 타는 것이려니 생각하고 맞은편에 좌석에 앉는다. 그런데 일행 중에 가운데에 있는 여자가 주인공을 계속 응시하는 게 아닌가?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무표정한 얼굴로 한참 동안이나 자신을 쭉 쳐다보고 있으니까 주인공은 그 시선이 몹시 소름 끼치게 느껴져서 그녀를 외면한다. 전차가 한번 멈추고 난 뒤 남자 승객이 한 명 새로 들어온다. 어째서인지 그는 그 많은 빈자리를 놔두고 하필이면 주인공 옆에 바짝 붙어 앉는다. 왜 하필이면? 그리고 주인공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인다. 다음 역에서 빨리 내리자고. 주인공은 이 남자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자신이 없었지만, 그쵸, 되게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탄 사람이 내 옆에 앉아가지고 다음 역에 내리자고 하니까 이상하잖아. 아까 전부터 계속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여자가 너무나도 신경 쓰여서 고개를 끄덕인다. 다음 역에 도착하자마자 남자는 주인공을 데리고 역으로 나간다. 떠나가는 전차를 보내고 남자는 굳은 표정으로 주인공을 돌아본다. 그가 말하길 주인공의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었던 여자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본인이 의사라서 알 수가 있었다고. 범죄자 두 명이 여자를 죽이고 나서 지하철로 시체를 운반하기 위해 일행으로 위장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를 죽였고 그거를 옮겨야 되는데 방법이 전철을 타는 걸로 이제 고른 거죠. 어차피 새벽이니까 사람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쪽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뚫어지게 보고 있던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괴담에 대한 진실이 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이 괴담의 모티브가 될 만한 사건이 일어났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으나 이와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현실에도 있었다. 2010년 4월 3일 영국 리버풀 공항에서 독일 여성 2명이 이미 숨진 91세 노인의 시체를 비행기에 태워 베를린으로 운반하려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이 2명은 노인의 시체를 휠체어에 태운 뒤 선글라스를 씌워놓고 체크인을 시도했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항공사 직원에게 발각되었다. 말이 돼요? 그러니까 시체를 비행기에 태우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게 말이 되나? 비행기를 안 타봤나 한 번도? 체크인을 할 때 얼마나 그게 깐깐하게 보는데 뭐 출국하려는 이유를 묻거나 혹은 입국하는 그 나라에서 입국하는 사유를 묻거나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 여성은 22년 전에 그 노인과 재혼한 부인과 그 딸이었는데 그들은 그가 폐렴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하자마자 입원으로 미뤄진 독일 고향 방문을 하기로 해서 공항에 간 것이며 본인들이 출발하고 인지하는 동안에는 명백히 생존해 있었고 공항에서 움직이는 동안에도 시신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휠체어에 태우고 다니는 동안 알 수 없는 시점에 사망을 했을 수 있으나 자신들은 범인도 아니고 시신을 비행기에 태우려는 마음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자신들이 해칠 거면 22년이나 사랑하며 같이 살았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미 계획되어 있는 고향 방문을 위해서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가던 거였는데 공항에 가는 그 길까지도 계속 살아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줄을 모른 상태에서 체크인을 하려고 했었던 거라는 거죠. 근데 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워낙 이제 91세시니까 연로하셨고 평상시에도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셨고 만약 좀 과묵한 성격이신 분이라면은 돌아가신 줄을 모르셨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그런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하려고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도 하는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약간 좀 으스스한 괴담이었네요. 다음입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경험하는 방법. 한국의 스레딕 오컬트판에서 만들어져 퍼진 마이너한 도시전설. 제목 그대로 자신의 내면 세계에 들어가는 방법이며 성공했다는 후일담이 의외로 거의 없는 꽤나 특이한 괴담.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잠이 조금 오는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서 머릿속으로 당신의 방문을 상상한다. 두 번째, 그런 다음에 똑똑 문을 열어주세요. 똑똑 문 앞에 있습니다. 속으로 이 말을 계속한다. 세 번째, 이걸 계속 반복한다. 문이 열리면 감사합니다. 이 문은 저 혼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까지 열어두세요. 라고 말한다. 추가적으로 똑똑할 때는 손으로 노크하는 상상을 잊지 않는다. 네 번째, 난 내면의 방으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한다. 약간 졸린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자신의 방 문을 떠올리면서 계속 계십니까? 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문이 열리면은 제가 들어갈 때까지 열어두세요. 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공표를 하고 내면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2010년 그리고 2011년도에 스레딕 오컬트판에 올라온 도시괴담의 유형의 이야기입니다. 별 생각 없이 보면은 그렇게 무섭지 않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은 애초부터 자신의 내면 세계 안의 문을 누가 열어주느냐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서 읽는 이를 소름 돋게 하는 괴담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 내면 세계에 들어가는 건데 누군가가 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열어줄 거야 도대체? 또 안에 있는 내가 열어주는 건가? 그런 식의 어떤 상상을 자아내기 때문에 꽤나 기괴한 면이 있는 도시괴담 같다. 그런 괴담이다 라고 하네요. 별게 다 있네. 근데 실제로 하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졸린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반쯤은 좀 자는 상태에서 하는 걸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뭐 그렇습니다. 원숭이 손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원숭이 손바닥인데요. 제가 전에도 방송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The Monkey's Paw라는 소설입니다. 단편 소설이고요. 영국 작가 윌리엄 위마크 제이콥스의 단편 소설. 1902년에 발표한 이 소설 하나로 그는 세계적으로 이름이 남게 되었다. 그는 1926년까지 꾸준히 여러 소설들을 내고 주로 호러들이고요. 영화 각본 및 제작, 연극 제작 참여 같은 일도 하면서 살아갔다. 작가 본인은 꽤 성공한 편으로 원래도 런던 사립학교에 다닐 정도로 유복한 집안이었는데 단편 소설을 써서 데뷔한 뒤 우체국 사무원직을 때려치우고 전업작가로 갔으며 이후 에식스, 파크힐, 골딩스힐 등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었을 정도로 잘 나갔다. 오, 그래요. 책 한 권 잘 써가지고 집도 여러 채가 있는 그런 작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의 인기를 넘어선 작품은 이후에 내지를 못했다. 이 소설이 꽤나 명작 소설로 손꼽히기도 한답니다. 1980년 미국 워싱턴 포스트 선정에 근대 200년 영어 문학 걸작 선정 50대 작품에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들어간 다른 작품들이 모비딕, 노인과 바다, 위대한 개츠비, 폭풍의 언덕, 주홍글씨, 달과 유펜스 같은 불멸의 명작이란 걸 생각하면은 이 작품의 평가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다. 한번 줄거리를 보겠습니다. 주인공인 화이트 씨, 미스터 화이트, 그에게는 아내와 아들인 허버트가 있다. 어느 날 인도에서 같이 복무했었던 선임하사 모리스가 화이트를 찾아와서는 원숭이 손바닥을 남기고 간다. 3가지의 소원을 들어주는 능력이 있으며 옛 수도자의 손에서 자신의 동료까지 흘러들어왔고 그 동료는 3번째이자 마지막 소원으로 자신을 죽여달라는 소원을 빌었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마지막 소원으로 자기를 죽여달라는 소원을 들었다는 거죠. 반신반의하면서 화이트는 마지막 집값을 내기 위한 200파운드를 받고 싶다고 원숭이 손에게 첫 번째 소원을 빌었다. 그러자
원숭이의 손이 잠깐 까딱 움직이는 것을 느꼈고 화이트가 놀라서 소리치자 가족들이 달려온다. 가족들은 화이트가 잘못 본 것일 거라고 위로한다. 다음 날이 되자 화이트 가족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아침에 소원에 대한 농담을 남기고 떠난 아들은 저녁 때 돌아오지 못하고 대신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아들이 죽었음을 알린다. 허버트는 일하던 공장에서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서 죽었고 그 보상금이 나올 것이란 말과 함께 화이트가 벌떡 일어나서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얼마가 나올 거냐고 묻자 그 남자는 200파운드가 나올 것이라고 말해준다. 화이트는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는다. 그러니까 원숭이 손바닥이 200파운드를 좀 주세요. 마지막 월세를 내게 이렇게 소원을 빌었는데 실제로 들어준 거예요. 근데 아들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깔려 죽어가지고 그 피해 보상금으로 200파운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뤄주긴 한 거죠. 뒤틀린 방식이지만.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던 화이트 부부는 잠에서 깬다. 그러다가 문득 아내는 자신들에게 소원 2개가 남았음을 깨닫는다. 그러고는 화이트에게 아들을 살려달라는 소원을 빌라고 한다. 화이트는 그런 일을 겪고도 또다시 원숭이 손에게 소원을 빌고 싶지 않았고 아들이 이미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죽었기 때문에 반대를 했지만 결국 아내의 요구에 원숭이의 손이 있던 응접실에 내려간다. 원숭이의 손을 들고 아들을 돌려달라는 소원을 빈 후 화이트는 공포스러움에 원숭이의 손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의자에 앉는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화이트 부부는 체념하며 다시 침대로 온다. 그런데 얼마 후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화이트는 용기를 내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문을 두드리는 무언가가 밖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무언가를 직감하고 바로 방으로 돌아와서 방문을 잠그고 별일 아니라고 얼버무린다. 아내는 의아하게 생각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었다. 허버트가 묻힌 새로 생긴 묘지는 2마일이 떨어져 있었다는 것. 그리고 만약 그 무언가가 걸어온다면 지금쯤 도착할 시간이었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아내는 그제야 허버트가 집에 도착했다고 생각해서 당장 문을 열기 위해 내려가려고 한다. 화이트가 막아보지만 소용이 없었다. 아내는 내려가서 다급히 문을 열려고 하는데 잠금 볼트가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 남편에게 문을 열라고 했지만 남편은 다급히 무릎을 꿇고 바닥을 더듬으면서 원숭이 손을 찾는다. 바깥에 무언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이제 빗발치듯 들려오고 아내가 의자를 끌고 와서 문으로 가져가는 소리를 들으며 화이트는 필사적으로 원숭이 손을 찾는다. 이 문을 열 수 있는 걸쇠가 문의 위쪽에 있는데 그 남편이 아내가 문을 못 열게끔 잠가 놓은 건데 아내는 아들이 돌아왔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그 문을 지금 빨리 열려고 의자를 가져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문에선 계속 미칠 듯이 쿵쿵쿵쿵쿵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중인 겁니다. 아내가 마침내 볼트를 움직여서 잠금을 푸는 순간 화이트는 원숭이 손을 찾았고 미친 사람처럼 다급히 숨을 몰아쉬며 3번째 소원을 빈다. 아내가 문을 연 순간 노크 소리는 사라지고 정적만이 남는다.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깜빡거리며 황량한 길거리를 비출 뿐이다. 라는 소설입니다. 야, 지금 읽어도 전개랑 해소가 완벽하네요. 그죠? 이게 1980년 당시에 불멸의 명작으로 칭송받는 이유가 있어. 아주 기괴하고 공포스러우면서 매짐과 떡밥을 뿌리는 그 실력, 그리고 회수하는 그것까지 모두 완벽합니다. 왜냐면은 이 컨셉 자체가 진짜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원숭이 손바닥이 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건데 순식간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 납득하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너무 완벽하고 여운도 착 남는 게 아주 좋은 소설이란 생각이 듭니다. 무대는 영국의 어느 중산층 가정으로 추측이 되고요.
정확한 배경은 나오지 않지만 작가가 영국이란 점, 그리고 소설에서 인도에서 돌아왔던 특무 상사가 등장하는 걸 보면은 20세기 초의 영국이 유력하다. 왜냐면은 인도가 옛날에는 영국의 치하에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오리엔탈리즘을 반영한 공포 소설이 있을 법도 하다는 거죠. 왜냐면은 동양에서는 뭔가 주술, 신비로움 그런 것들이 있는 곳이고, 원숭이 관련해서는 옛날에 그 인디아나 존스에서도 나왔었는데, 원숭이 골랭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원숭이 머리에 뇌를 푸딩처럼 먹는 그런 음식이 영화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냥 뭐 뒤틀린 생각인 거죠. 원숭이 관련된 그런 게 뭔가 원숭이가 좀 뭔가 기괴한 느낌이 있잖아요. 사람과 비슷하기도 하면서 뭔가 이질적이기도 한 그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이게 워낙에 유명했기 때문에 다른 창작물들에서도 상당히 많이 패러디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패러디를 낳은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자유로 괴담인데요. 저 이거 이름은 들어봤는데 한 번도 뭔 내용인지는 몰라요. 되게 옛날 괴담인 건 알고 있거든요. 자유로를 수송 경로로 거쳐가는 트럭 같은 대형 차종 기사들 사이에서 떠도는 괴담이라고 합니다. 자가용 오너들이 봤다는 자유로 귀신 괴담과는 다르고요. 이거는 제가 알고 있던 그 자유로 괴담이랑은 다르다고 하네요. 대형 차종 운전기사들은 자유로 귀신을 전혀 모르다가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때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쪽 괴담에서는 귀신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슈퍼내추럴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대부분은 원래 있어야 될 물건이 없거나 있으면 안 되는 물건이 자기도 모르게 실려 있어서 벌어지는 공포를 주제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귀신이 나오거나 뭐 처녀 귀신이 뭐 도로에 있었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화물 기사들 사이에서 있었다는 괴담이라는 거예요. 근데 있으면 안 되는 게 있거나 그렇다는 거죠. 내용을 보겠습니다. 야간 운전 중에 트럭 운전사가 택배 물품을 실은 트럭을 몰고 가는데 자꾸 짐칸에서 마치 사람이 벽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난다. 벌써 너무 싫어. 진짜 너무 싫다. 차를 세우고 짐칸으로 가보니까 종이 박스로 포장된 짐짝 하나가 나뒹굴고 있었다. 짐짝이 부딪히면서 내는 소리라고 판단한 기사는 끈으로 짐짝을 결속하는데 문득 이상한 냄새가 나서 전등으로 짐짝을 비춰보니까 짐짝 밑에서 피처럼 보이는 검붉은 액체가 흠뻑 스며나오고 있다. 냉동 고기가 녹아서 피가 새나 싶어서 물품명을 확인하려고 어드레스 태그, 주소 스티커를 찾아보는데 박스에 붙어있는 그 운송장이요. 태그가 없다. 그때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배송 목록과 짐칸의 품목들을 확인해 보니까 출발지에서 출발할 때는 20개만 실었는데 이제 보니까 피가 흐르는 박스까지 합쳐서 21개다. 소름이 끼친 택배기사는 피가 흐르는 박스를 도로변에 버리고 정신없이 차를 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게요. 보통 이렇게 운송을 하는 그런 업계이신 분들은 새벽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공장에 납품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럼 공장은 아침에 가동이 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장에 원부 재료를 갖다 주는 그 시간은 오픈 시간보다 일찍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새벽에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 혼자 새벽에 운전을 하는 게 꽤나 유쾌한 일은 아니죠. 근데 택배 뒤에서 누군가가 밤에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봐요. 진짜 너무 끔찍하죠. 다른 분야에 또 그런 게 또 있는데요. 대형 트레일러도 있네요. 어떤 목적지로 가는 동료랑 같이 가는데 사람이 누워서 자기가 딱 좋은 날이다. 운전석 뒤에 간이 사물 칸에 동료가 누워서 눈을 붙인다. 그러니까 대형 트레일러 차의 경우에는 운전석이 이렇게 있고요. 운전석 바로 뒷칸에는 좀 길게 사람이 누울 수 있을 정도의 뒷좌석 칸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생리적인 욕구가 생겨가지고 갓길에 차를 세우는데 뒤에 누워있던 동료도 볼일을 본다면서 같이 내렸다고 합니다. 운전사는 작은 일, 동료는 큰 일을 본다고 하고 서로 거리를 두고 볼일을 본다.
운전사가 차로 돌아와 보니까 사물칸의 동료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누워있다. 소변을 보고 온 자신보다 빨리 돌아온 동료에게 변비냐고 농담을 건네자 동료는 대답 대신에 손을 내서 흔든다. 그리고 운전사는 다시 차를 몬다. 뒷칸의 종료는 자는지 조용하다. 그런데 난데없이 휴대폰이 울린다. 휴대폰에 찍힌 번호는 바로 뒷자리에서 자는 동료의 전화번호. 장난이라고 생각한 운전사는 전화를 받는데 전화로 동료가 이렇게 외친다. 야, 너 지금 어디야? 사람이 안 탔는데 너 혼자 가버리면 나 어떡하라고? 그럼 지금 나랑 같이 타고 있는 사람은? 돌아보니까 담요는 아직도 사람이 덮고 자는 형상으로 부풀어 있다. 그래서 운전사가 벌벌 떨면서 담요를 밀쳐보는데 처음부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담요가 푹 꺼진다. 소름이 끼친 기사는 담요를 대로변에 버리고 정신없이 차를 몬다. 야, 이거 진짜 무섭다. 제가 또 특히 왜 무서워하냐면요. 그 직업 특성상 아침에 오픈을 해야 되는 일이 많아서요. 그 새벽에 운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무섭다. 분석이 있어요. 괴담치고는 상당히 교훈적인 괴담이라고 합니다. 야간에 갓길 주차가 안전상에 위험하다는 점을 괴담의 섬뜩한 내용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에 요일을 느끼거나 해서 차를 일단 멈춰야만 일단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갓길에 차를 대는 게 사실은 안전한 일은 아니니까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말미암아서 갓길에 주차를 하지 말자는 그런 교훈을 준다는 거죠. 또한 밤에 쉬지 못하고 노동을 감수해야 되는 운전기사들의 애환도 담겨 있다. 그리고 결말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다 수상한 물건들을 버려서 증거인멸을 하기 때문에 사건의 진실은 완전히 묻힌다.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는 흔한 괴담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대형 차종 기사들이라는 한정된 워킹푸어 계층 사이에서만 드문드문 구전되는 괴담이라 그런지 미디어를 탄 자유로 귀신에 비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괴담이다. 저 처음 들었어요. 자유로 귀신은 뭐예요? 이것도 좀 궁금한데 알아볼까요? 자유로 귀신, 대한민국의 도시 전설로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 파주시를 연결하는 자유로를 밤에 지나다 보면은 도로 한복판에 사람의 형체 같은 것이 보인다는 내용이다. 이게 아마 저도 옛날에 그 파주로 대교 어린이TV 시험 보러 갈 때 운전해서 간 적이 있는데요. 이제 자유로라는 이름 자체가 북한이랑 만약에 통일이 되게 되면은 이제 자유, 뭐 평화, 뭐 이런 거를 하니까 이런 이름이 붙은 도로예요. 근데 거기가 파주로 향하는 길이다 보니까 통행량 자체가 뭐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도로 한복판에 사람의 형체 같은 것이 보이는 괴담이 도시 전설로서 유명하게 또 퍼져 있나 봅니다. 해당 형체를 유심히 보면은 여자처럼 보이는데요. 이를 목격하거나 혹은 치워버릴 뻔했다는 경험담이 2000년대 중반을 전후해서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인터넷상에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박희진, 탁재훈을 비롯한 많은 연예인들이 이를 인증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급속도로 전파됐습니다. 그 형체는 대충 보기에는 선글라스를 낀 여성으로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눈이 있어야 될 자리에 크고 검은 구멍이 파인 것이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여자가 보이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선글라스를 낀 사람이 아니고 눈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엄청 검은 구멍이 파여 있다는 거죠. 이 귀신의 정체를 교통사고 혹은 암매장 등의 대체로 처녀귀신 기믹을 대입하는 추론이 난무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불의의 사고로 죽은 뭐 귀신이 도로를 떠돈다는 뭐 그런 거겠죠. 그런데 정작 자유로를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심야 화물 배송을 해온 화물차 기사들은 그 유명한 귀신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토론한다. 게다가 화물차 기사들 사이에서 떠도는 괴담은 자유로 귀신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유로 괴담이라는 거죠. 이 귀신이 아니고 이게 왜냐면요,
파주가요, 출판 도시예요. 거기가 이제 책을 찍어내는 출판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도 이렇게 막 운전을 하는, 책을 서울 쪽으로 이제 운송하는 그런 기사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사분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거죠. 또 이제 분석이 있습니다. 자유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안개가 잦아서 실제로도 사고 빈도가 꽤 높은 구간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일산 구간은 안개가 많은데요, 차량 통행량도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운전하는데 부담이 많이 가는 편이다. 그 지역은 제2 자유로의 평택 파주 고속도로까지 뚫어서 교통 분산을 하는 데에도 문제가 될 정도. 그나마 일산 구간은 이 괴담에서 해당이 안 되는데, 문발을 지난 구간에서는 특히 밤에 사고 확률이 증가하니 꼭 귀신 때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평소 차량 운행 시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자. 그러니까 이쪽 자체가 원래도 안개가 잘 끼는, 사고가 빈도가 높은 그런 구간인데다가 통행량도 많기 때문에 일단 운전 자체가 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특히 야간 운전 시에는 임진각 방면부터가 심상치가 않은데, 문산 방향으로 가는 길은 해일이 성동 IC까지는 문제가 없다. 다만 해일이를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 완전 북한 쪽으로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거기부터는 교통량이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 뿐더러 그 많던 가로등이 사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쭉 이어지는데 대부분 암흑 구간이다. 도로변의 산과 어둠이 깔린 농촌은 덤. 특히 주행 중에 헤드라이트를 잠시라도 끄면은 차량의 계기판만 보일 뿐 눈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곳에선 무조건 상향등을 켜야 한다. 그러니까 가로등이 있어야 되는 그 조건은 차량의 통행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뭐 어떤 인프라가 있거나 그래야지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워낙에 통행량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로등도 설치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런 구간들이 제법 많아요. 진짜 내 헤드라이트만 의지해서 가는 구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럴 때 상향등까지 켜야 된다는 거죠. 상향등은 원래 기본적으로 잘 켜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헤드라이트의 각도를 높이는 등인데, 이걸 켜면은 건너편 운전자에게 상당한 시야에 제한을 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켜지 않아요. 어떤 주의를 주거나 그럴 때가 아니면 거의 정말 안개가 깊게 끼거나 너무 안 보일 때 빼고는 안 켜는데, 여기는 그냥 켜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앞이 안 보이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침대 밑에 숨어있는 남자.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부류에 드는 도시전설. 도시에는 혼자 사는 사람은 늘 자신의 주변을 단속해야 한다는 교훈성을 담고 있는 괴담이라고 합니다. 괴담인데 자꾸 교훈을 주네요. 비슷한 주제로 다양한 버전의 이야기가 있다. 이 괴담 자체가 침대 문화권인 유럽에서 시작한 괴담이다.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개를 키우면서 혼자 사는 한 여성이 있었다. 그 개는 꼭 주인이 잠들면 침대 옆에 바닥에 누워서 함께 자곤 했다. 어느 날 밤 뭔가 부스럭대는 소리를 듣고 잠이 깬 그녀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몸을 일으켜서 개가 자고 있는 쪽으로 손을 내밀어 보았다. 그러자 개는 주인이 내민 손을 부드럽게 핥아주었고, 그녀는 마음이 놓여서 다시 잠을 청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어난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서자 놀랍게도 자신의 개가 샤워기 줄에 목이 졸려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당황해서 뛰쳐나와서 침대 옆을 돌아보니까 거기엔 다음과 같은 메모 한 장이 남겨져 있었다. 아가씨, 개만 손을 핥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밤에 자는데 불은 껌껌하게 돼 있으니까 안 보이고, 개는 항상 내 옆에서 자는 애니까 뭐가 자다가 소리가 들려서 개가 낸 건가 싶어가지고 개 쪽으로 손을 내밀었는데 개가 손을 핥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가 낸 소린가 보다 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개는 죽어있고 쪽지가 남겨져 있던 거죠. 근데 이제 아가씨, 개만 손을 핥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라는 기괴한, 내가 핥았다 사실은, 이런 범행을 자백하는 그런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야, 이 미친 사람이네요.
이 괴담은요, 동양권에서는 침대보다 잠자는 중에 일어나는 꿈이나 가위처럼 무방비 상태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주로 공포의 소재가 되는 반면에, 그쵸, 보통 우리는 잘 때 귀신이 나온다든지 혹은 잘 때 가위에 눌렸는데 내 몸 위에 뭐 귀신이 서 있었다든지 뭐 그런 식인데, 서양권에서는 침대, 옷장 등의 낯선 존재가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에 귀신, 악마, 살인마, 괴물 등이 숨어들어서 주인공을 해치려 드는 전개가 많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존재가 침대 밑이나 옷장 속에 숨어 있다가 불을 끄고 자려고 할 때 나를 해치려고 나오는 그런 류의 괴담이 서양권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양권, 서양권이 이렇게 차별이 있는 이유가 워낙이 이제 입식 생활을 하는 곳과 좌식 생활을 하는 그런 곳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동양권은 이제 등을 땅에 붙이고 자는 그런 문화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대를 위주로 하는 그런 도시 전설이 없다는 겁니다. 또 알아가네요. 재밌네요, 또. 그런데 침대 밑까지는 아니더라도 집에서 몰래 살다가 걸린 경우가 실제로 꽤 있다. 예컨대 2008년 5월경 일본 후쿠오카에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올라온 영상인데요. 집에 음식이 줄어들고 뭔가 이상한데 싶어가지고 독신 남성이 몰래 CCTV를 설치했는데 천장에서 어느 여자가 나와서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고 화장실에 가는 영상이 찍혔다. 와, 너무 싫다. 결국 나중에 경찰들이 와서 천장을 두들기며 나오라고 하자 여자가 얌전히 나온다. 3달 넘도록 숨어서 살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혼자 집에 살고 있는 경우라면 천장에서는 밖에 누가 나간다든지 그런 소리를 듣는 게 굉장히 쉽잖아요. 그리고 회사를 다닌다든지 그렇게 일정한 패턴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을 피해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게 꽤나 자유로울 거고요. 그래서 들키지 않고 3개월 동안이나 실제로 같이 생활했던 일이 일본에 있었다고 하는군요. 게다가 이제 일본은 이제 그 특성상 뭐랄까, 우리 아파트처럼 되게 막 빈틈이 없고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목가 주택이 많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천장에서 숨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남아 있었나 봅니다. 다음으로는 목격 관련된 괴담도 있는데요. 독신 여성이 사는 아파트에 친구가 놀러 왔다. 정신없이 수다를 떠들다가 날이 어둑해지자 친구는 하룻밤 그 집에 묵어 가기로 결정해서 주인인 여성은 늘 쓰던 침대 위에, 친구는 그 옆자리에 깔아놓은 이불에 누워서 잠을 자게 되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 주인 여성이 잠에 빠져들려는 찰나에 친구가 어깨를 흔들면서 말했다. 야야야야, 갑자기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여기 나 잘 모르겠으니까 같이 사가지고 오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피곤한 그녀가 아이스크림 별로 안 땡기니까 혼자 다녀오라고 했지만 친구는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서우니까 계속 같이 가달라면서 졸라댔다. 하는 수 없이 그녀는 친구와 함께 집을 나섰다. 그런데 친구는 그녀의 손을 꽉 붙잡더니 가게 방향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내달렸다. 영문을 모르는 그녀가 어딜 가냐면서 따지자 친구가 대답했다. 시끄러워. 경찰서 어딨어? 내가 봤는데 침대 밑에 남자 한 명이 식칼 쥐고 숨어 있었다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침대 옆에서 바닥에서 잠을 자라고 이불을 깔아줬는데 당연히 이제 자다 보니까 그 옆에 보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침대 밑에 남자가 식칼을 든 채로 뭐 이러고 있었겠죠. 위의 이야기 또한 여러 가지 변형이 있는데 뭐 범죄자가 여성인 버전도 있다고 하고요. 미국판의 경우에는 주택의 침대 밑에 대신 차의 뒷좌석 언저리, 친구 대신에 주유원이 등장한다. 그래서 이제 주유하시는 분이 차에 기름을 넣어주다가 뭐 뭔 일 때문에 잠깐 나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차 뒷자리에 누가 칼을 들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전자를 구해주는 그런 식의 내용이 미국에는 주유소로 바뀌어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또 재밌네요. 비슷한 얘기가 굉장히 많네요. 전화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침대라는 매개체가 등장하진 않지만 위와 연관이 있는 아래와 같은 이야기들도 있다. 한 여성이 스토커의 전화에 시달리다 못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범인의 위치 추적을 위해서 그녀의 집에 역탐지기를 설치하고 떠났다. 그리고 그날 밤 역시 스토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끊고 나서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는데 과연 얼마 있으니 휴대폰으로 다급한 경찰의 목소리가 울렸다. 얼른 집안에서 나오세요. 전화는 바로 당신 집 2층에서 걸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가 밖에서 걸리는 전화가 아니라 내 집 2층에서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추진기가 아니지, 역추적기를 통해서 전화가 어디서 오나를 추적했는데 본인 집이 나오는 거인 거죠. 그 집 어딘가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또 오싹오싹한 또 괴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음 괴담 또 알아볼까요?